아프리카 대륙의 동남부에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거대한 섬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왜 극단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반대편에 위치한 섬의 동쪽에서 거주할까요?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 해안에 거대한 섬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그린란드, 뉴기니, 보르네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만 본다면 파푸아 뉴기니와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합니다. 세계 영토 순위에선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크기로 46위에 랭크된 국가입니다. 즉 규모로만 본다면 지구에선 나름 존재감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잠비크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는 모잠비크 해협을 따라 서부 해안이 맞닿아 있고 그 외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동부에 섬으론 마다가스카르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는 마다가스카르 외에도 몇몇 섬이 있습니다. 북서쪽으론 코모로와 마요트가 있고 동쪽으론 모리셔스와 레이니용이 마다가스카르의 이웃국가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인접한 마다가스카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아프리카 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보고학계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에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시기는 대략 서기 7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에 인접했음에도 최초 정착 시기로만 본다면 비교적 늦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마다가스카르인들은 아프리카인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최초 마다가스카르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이 아닌 현재의 인도네시아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건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마다가스카르에 처음 상륙했던 사람들은 남부 보르네오에서 선박을 타고 이동해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마다가스카르에서 400km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아닌 무려 6,900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남부 보르네오에서 건너온 오스트로네시아족이 섬의 최초 정착민이라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로부터 최초 정착민이 상륙한 이후 마다가스카르에는 아랍 상인들이 도착했고 동아프리카의 반투족은 최초 정착민이 상륙한 이후 2, 3세기 정도가 지나서야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투족은 이후 노예무역을 통해서도 마다가스카르에 유입됐습니다. 유럽인들은 1500년경이 되어서야 포르투갈의 디오고 디아스가 섬을 발견해 정착하기 시작했고 마다가스카르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프랑스는 17세기 후반 들어 동부연안에 무역소를 세우며 활동했습니다. 물론 유럽인과 별개로 마다가스카르 내에서도 1540년 안드리아 마넬로가 메리나족이 거주하던 중부 고원 지역을 거점으로 메리나 왕국을 건국해 경쟁 부족을 하나씩 흡수하기 시작했는데 18세기에 이르러서 메리나 왕국은 안드리안 암포인이 메리나의 통치 아래 마다가스카르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며 실질적인 통일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메리나 왕국은 1895년 프랑스의 침공을 받게 됐고 2년 뒤인 1897년엔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 섬을 식민지화하면서 멸망했습니다. 메리나 왕국의 마지막 군주였던 나나발로바 3세는 이미 프랑스가 점령한 인근의 레이니용 섬으로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을 장악한 프랑스는 식민 통치를 이어갔지만 메리나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싹트면서 저항이 거세졌고 급기야 이는 반식민지 운동으로 전개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다가스카르인들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얻었지만 민족주의자들은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반발했고 결정적으로 1947년엔 격렬한 저항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당시의 저항은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고 결국 1960년 마다가스카르는 독립해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은 종방향으로 섬의 지리적 특징이 구분되어집니다. 서부의 낮은 고원과 평야지대, 동부의 고원지대와 해안지대가 그렇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은 폭이 100에서 200km로 모잠비크 해협을 향해 경사져 있는데 이곳은 인도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습한 무역풍이 중앙 고원지대에서 가로막혀 연평균 강수량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남서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330m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전형적인 건조 기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중앙 고원에서 이어지는 높이 300에서 600m에 이르는 가파른 절벽 아래 해안선까지는 좁은 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무역풍에 직접 노출돼 열대우림 기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가 말해주듯 연평균 강수량은 서부 지역의 10배 이상으로 일부 지역은 4,000mm 이상의 연평균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강수량과 잊을만 하면 파괴적인 사이클론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마다가스카르는 인구의 상당수가 서부가 아닌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초의 정착민이 마다가스카르 동부 해안에 상륙한 이후 이들은 건조한 서부 지역과 달리 고원지대를 포함한 동부 지역이 비가 많이 내려 물이 풍부하고 습해 벼농사에 유리하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원지대에서는 계곡이나 관계가 가능한 경사지에서 벼농사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현재도 이 지역을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벼농사 덕에 쌀은 마다가스카르의 전체 작물 면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부 지역이 생존의 필수인 식량의 원천으로 자리 잡으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다가스카르를 통일했던 메리나 왕국도 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 메리나 왕국의 근간이었던 메리나족은 최근 마다가스카르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계와 부계혈통 분석에서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쪽 유전자가 우세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동부 해안에 상륙한 벼농사에 익숙했던 동남아시아인들의 후손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과거 메리나 왕국의 수도는 안타나나리보로 이는 현재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몰리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식민 통치했던 프랑스는 식민 통치 이전부터 이미 동부 연안을 따라 무역소를 세워 이곳에서 무역을 발전시켰는데 이를 기반으로 현재도 마다가스카르 제2의 도시인 토아마시나는 동부 연안에 위치해 마다가스카르 교역량의 80%를 소화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마다가스카르의 동부 연안이 아프리카를 제외한 해외와 교역 활동을 하기에는 서부 연안보다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정착민의 상륙 이후 자리 잡은 벼농사 중심의 농경 문화와 이를 토대로 성장한 도시 그리고 유럽인들의 무역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무역항은 인구가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마다가스카르인들의 거주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단으로 구분했을 때 인구의 대략 75%가 아프리카 대륙의 반대편인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인 3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 안타나나리보 외에도 무역의 중심지이자 제2의 도시인 토이마시나를 비롯해 안치라베, 피아나란초와 안치라나나 등 주요 도시들 상당수가 동부 지역에 몰려있는 반면 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는 마하장가와 툴레아 정도만 거론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외부에서 봤을 땐 독특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근거로 본다면 마다가스카르의 인구 분포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